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끝났습니다. 지난해보다 조금 더 어려워졌다는 평가인데요. 사회탐구 영역으로 수험생이 대거 몰리면서 이른바 사탐런이 대입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응시 인원도 많았던 만큼 치열한 눈치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됐든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은 이제 한숨 돌리면서 해방감도 느끼고 있을 텐데요. 오늘은 하늘도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니 잠시 여유를 가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고 또 다음 주 초반에는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온다고 하니 건강관리 잘해야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또 한 번 구속을 면했습니다.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오늘 퇴임식을 열고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노대행은 퇴임사를 통해 자세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해 항소 포기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원종동에 있는 전통시장에 1톤 화물차가 돌진해 2명이 숨지고 19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차례나 심의를 보류했던 고리원전 2호기의 수명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33년까지 가동될 예정입니다. 올해 수능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조금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 영역에서 변별력을 가진 몇몇 문항이 까다롭게 출제되면서 수험생들의 체감 난도를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또 한 번 구속을 면했습니다. 법원은 추가된 범죄 혐의 등을 종합해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이번에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첫 구속영장 기각 사유였던 위법성 인식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특검이 새롭게 추가한 범죄 사실을 고려해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내란 특검은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추가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를 통해 박 전 장관의 새로운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박 전 장관이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 박 전 장관 측은 국회 청문회 등에서 예상되는 질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뿐이라며 계엄을 합리화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박 전 장관은 직접 발언권을 얻어 계엄을 막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내란이란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현명한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법원이 다시 한번 박 전 장관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2차례 신병 확보에 실패한 내란 특검은 박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란 선동과 공무집행 방해, 특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계엄 당시에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한 내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인을 포함한 주요 인사 체포 명단을 적은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홍장원 메모 속 글씨체를 지렁이라고 비유하며 신빙성이 없는 증거라고 맞받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다 잡아들여서 이번에 다 정리해라 라는 말씀과 국정원에도 지금 주시겠다는 건지 나중에 주겠다는 부분의 시점은 없지만 대공수사권을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 그리고 방첩사를 지원해라. 방첩사에서 불러주는 명단하고 제가 예상했던 반국가 단체의 반국가 단체와 관련된 사건일 것이라는 것은 너무 괴리감이 컸기 때문에
글씨체가 비슷하고 뭐 내가 작성한 거라 그러면 그걸 왜 증거 동의를 안 하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초안이라고 초고라고 낸 게 그냥 지렁이에요. 누가 봐도 본인도 알아보기가 어렵게 그렇게 자기가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15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8번째 공판기일을 엽니다. 오늘 재판에는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이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정당하게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으라고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의 9번째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10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씨의 9차 공판기일을 엽니다. 오늘 재판에는 김건희 씨의 최측근이자 이른바 문고리로 꼽히는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 대한 증인 신문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함께 증인으로 신청된 유경옥 전 행정관은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자들의 12.3 비상계엄 가담 여부 조사를 위한 정부 TF 구성을 두고 정치권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확실한 헌법질서 회복 목적이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동료를 고발해 색출하는 인민재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예산안 의결을 위해 열린 국회 성평등 가족위원회. 공직자들이 비상계엄에 관여했는지 조사하는 헌법 존중 TF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대통령이 하신 말씀과 같이 지금 저희가 민주주의 회복의 한 일환으로 이 TF가 구성되어 그것이 진행되는 것이지. 내 마음에 드는 공직자는 중용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공직자는 잘라내겠다. 선언이랑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내란에 가담했는데 불법에 가담했는데 승진한다면 안에서 다 알아요. 점검하자라고 하는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F를 사상검증으로 규정한 국민의힘. 같은 기관 동료 간의 무고와 인신공격이 난무할 거라며 인민재판으로 규정했습니다. 여기에 계엄 전후 10개월이라는 기간, 업무용 PC와 개인 휴대전화라는 조사 범위도 문제 삼았습니다. 동료가 동료를 아오지 탄광에 보내는 5호 담당자와 인민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제명인의 가족이 되어야만 살아남는 동물농장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반박했습니다. 헌법 질서 회복을 위해선 불가피한 조치고 적법 절차에 어긋나는 조사는 없을 거라고 TF 구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동시에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헌법 파괴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공포 정치로 매도한다고 역공을 폈습니다. 질서 차원에서 옥석을 분명히 가리자는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사상 검증이 이루어질 것처럼은 걱정은 애초에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냉랭한 여야 분위기 속에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본회의도 고성으로 얼룩졌습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불참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설전까지 겹치면서 난타전이 벌어진 겁니다. 계엄 해제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도 보고됐는데 표결은 27일 진행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 선점을 위한 치열한 기싸움을 이어가는 여야. 계엄 관여 공직자 조사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등 비상계엄을 고리로 한 여론전도 더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의 후폭풍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죠.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오늘 퇴임식을 갖고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노 대행은 퇴임사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항소 포기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퇴임식은 전례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다만 퇴임식 전문이 배포되는데 노 대행은 여기에 자세한 입장을 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윗선의 압박을 통한 비공식적인 수사 지휘가 아니냐는 지적과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노 대행의 공식적인 입장이 주목됩니다. 노 대행은 사의를 밝힌 뒤 일부 언론을 만나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한 건 검찰을 지키는 행동이었다고 말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또 정권이 바뀐 뒤에 요구사항을 받아주기 어려웠고 많이 시달렸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습니다. 그동안 의사결정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다시 한번 항소 포기는 검찰의 판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과거에 오래된 관행이 있습니다. 사실은 대개 이렇게 장관이나 위에서 신중히 판단하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뭐 어떤 본인들이 추단을 해갖고 판단한 것 같은데 노 대행이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검찰은 초유의 총장 대행의 대행 체제로 접어듭니다. 정부가 조만간 대검 차장 자리를 채우기 위한 원포인트 인사를 낼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구자현 서울고검장과 송강 광주고검장, 이종혁 부산고검장까지 새 고검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여야 갈등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당은 검란의 마지막 발악을 단죄하겠다고 벼르고 또 야당은 권력형 사법 개입이라면서 나란히 법안 발의에 나섰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피켓을 들고 조작, 표적 기소를 규탄했습니다. 정치부정, 집단항명, 정치검사 징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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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검사들이 나중에 변호사로 개업해 떼돈 버는 일이 없도록 숨통 조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보직 해임, 징계 회부, 인사조치 등 가능한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검사들 반발은 명백한 국기문란이라며 검찰도 다른 공무원처럼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법을 바꿔 기강을 잡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검사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히틀러, 조폭 등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내며 위법한 항소 포기야말로 국기문란이라고 맞받았습니다. 3년만 감옥에 있다가 나오면 된다고 들었다는 대장동 피고인의 녹취를 거론하며 재판 외압에서 사면 거래로 전선을 넓혔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마저도 자기의 재판을 없애기 위해서 공범들의 입을 틀어막는 거래 수단으로 이번 항소 포기를 이 대통령의 재판을 모두 없애기 위한 빌드업이자 권력형 사법 개입으로 규정하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한 공소 취소를 아예 불가하게 만들겠다고 입법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검찰이 법무부나 대통령실의 하명에 따라 공소를 취소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자 합니다. 항소 포기는 여당의 검찰 개혁, 야당의 정권 심판론과 맞닿아 있는 만큼 전국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여야의 입도 점점 거칠어지는 모습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50여 개 비쟁점 민생 법안이 처리됐습니다. 국회는 택배 노동자의 고용 불안과 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51명 가운데 찬성 150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소관부처 장관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본회의에 불참했다며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이 밖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피해를 봤던 주민의 소득 창출과 또 재정착을 지원하는 특별법과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이번엔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전례 없는 대출과 거래 규제를 담은 11호 부동산 대책이 시행 한 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거래가 77%가량 감소한 가운데 가격은 40주째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역대급 초고강도 규제로 불리는 11호 대책 이후 한 달 동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7% 넘게 급감했습니다. 영등포구와 광진구 등 갭 투자 수요가 높은 지역의 거래량은 90% 안팎으로 크게 줄었고 재건축 호재가 컸던 성남 분당구와 수정구도 비슷한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반면 송파구가 2.9%, 서초구가 7% 거래가 주는 등 기존 고강도 규제 대상이었던 강남 3구와 용산구 모두 충격이 덜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40주 연속 오름세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달 둘째 주 지난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 전보다 0.17% 올라 오름폭이 4주째 둔화됐습니다. 하지만 송파구가 0.47% 오르는 등 집값 상승세를 견인했던 한강벨트와 강남 3구 등지는 다시 상승폭을 키우거나 유지했습니다. 경기 지역에서는 성남 분당이 0.58%, 과천이 0.4% 올랐습니다. 한 주 전 풍선 효과가 우려됐던 구리와 화성 등은 이번 주 오름폭이 줄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기보다는 거래량만 줄어드는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짧게는 한 3개월에서 길게는 한 6개월 정도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0.15% 올라 한 주 전과 같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사이 노후 아파트 재건축을 목전에 두고 있던 서울 노원구의 경우 이번 규제로 재건축 추진에 제약이 생겼습니다. 3중 규제, 미리 규제라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집값마저 오름세가 잡히지 않는다면 규제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YTN 박변입니다. 주식 투자 열풍에 빚을 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B2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가계 대출 역시 치솟았습니다. 지난달에만 5조 원 가까이 증가했는데 주택담보대출 오름세가 둔화한 사이 신용대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한 달 사이 4조 8천억 원 늘었습니다. 9월 증가폭 1조 1천억 원에 4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그동안 가계대출 폭등을 이끌었던 주택담보대출의 기세는 한풀 꺾인 반면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주담대 증가폭은 3조 2천억 원, 대출 규제가 발표되기 전인 6월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반면 석 달째 감소했던 기타 대출은 1조 6천억 원이나 급증하며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은행권만 따로 떼어봐도 지난달 기타 대출은 1조 4천억 원 늘어나 2021년 7월 이후 4년 3개월 만에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최근 코스피 불장에 빚을 내 투자에 나서는 이른바 B2가 늘면서 특히 신용대출 규모가 커졌습니다. 10.15 대책 전 주택 매매 수요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내 주식 투자 자금이 일부 조달되고 또 추가 부동산 대책을 앞둔 주택거래 선수요가 있었으며 또한 장기 연휴에 따른 자금 수요 등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됩니다. 반면 전세자금 수요가 줄고 6.27 대책 이후 주택 거래도 감소하면서 주담대 상승세는 약해졌습니다. 금융당국도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10.15 규제 직전 막판 거래와 계절적 요인이 맞물리며 연말 주담대가 다시 늘 수 있어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정부가 40년을 넘긴 노후 원전인 고리 2호기의 수명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어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 2호기는 지난 2023년 설계 수명인 40년을 채우면서 가동이 중단됐는데요. 이번 결정으로 2033년 4월 8일까지 추가 운전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결정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이루어진 대형 원전의 수명 연장 사례로 정부의 원전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갈수록 떨어지는 잠재 성장률을 되살리기 위해 과감한 구조 개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금융과 연금, 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대수술을 예고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에 주어진 최대 과제 중 하나로 잠재 성장률 반등을 꼽았습니다.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기 위해선 반드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의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 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2000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기준으로 5.4%가 넘었던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2010년엔 3.7%대로 떨어졌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하락해 올해는 1.9%대가 됐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물가 상승 압력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의 성장 속도, 즉 경제의 기초 체력과도 같은 잠재 성장률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의미입니다. 이 대통령은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다며 대대적인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규제와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분야를 직접 거론하며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금융 확대, 불필요한 임원 자리 정리 등 공공기관 기능 조정, 연금 고갈 우려 해소, 그리고 청년과 고령층의 일할 권리 보장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조개혁에는 고통이 따르죠. 쉽지가 않습니다. 저항도 따르죠. 이겨내야 되겠죠. 이 대통령은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을 구조개혁의 적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을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개혁의 성패를 가를 구체적인 실행 계획 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지난달 수입 물가가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폭을 나타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 물가지수 통계를 보면 지난 10월 수입 물가는 직전 달보다 1.9% 올랐습니다. 2.2% 상승했던 지난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컴퓨터, 전자기기와 1차 금속 제품 등을 중심으로 중간재가 3.8% 올랐고 쇠고기를 비롯해 농림수산품 가격도 2.5% 비싸졌습니다.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유는 5%, 석탄 및 석유 제품은 1.5%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수출 물가는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등이 오르면서 9월보다 4.1% 올랐습니다. 인공지능 서버 투자 확대 등으로 D램이나 플래시 메모리와 같은 반도체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지난 9월 말 기준 나라 살림 적자폭이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 ICT 수출이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반도체 호황을 기반으로 역대 10월 가운데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올해 쌀 생산량이 354만 톤으로 지난해보다 4만 톤가량 줄면서 역대 두 번째로 적었고 벼 재배 면적은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국세청이 섬유 석유화학 기업인 태광산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전력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에 따른 비용 감소 덕에 올해 3분기 5조 원대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LG 계열사 사장단이 방한한 올라 칼레니우스 메르세데스 벤츠 회장과 만나 전장사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규모 해킹 사태를 겪은 SK텔레콤이 고객 신뢰 회복과 AI 사업 성과 창출을 목표로 대규모 조직 개편과 임원 인사를 실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경기 부천시 원정동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1톤 화물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에 치인 2명이 숨지고 19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장 상점 사이 좁은 통로로 화물차 한 대가 쏜살같이 달립니다. 매대가 엎어지고 시민들이 급히 몸을 피합니다. 화물차는 결국 사람들을 치고 상점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섰습니다. 나도 눈 깜짝하세요. 그래서 그냥 나도 이러고 자빠지고 그 사람은 저거 있고 그냥 눈 깜짝하세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전 10시 55분쯤 1톤 화물차가 시장 상가로 돌진해 사람들이 다쳤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경기 부천시 원종동에 있는 부천 제1시장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화물차가 갑자기 질주하며 사고가 난 겁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당시 화물차는 이곳에서부터 150m가량을 빠른 속도로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로 60대와 70대인 여성 2명이 숨지고 9명이 중상을 입는 등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떡볶이 먹는 사람도 다 쓰러져가 있고 저서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나는 무서워서 도저히 못 가겠어. 사고를 낸 운전자 A씨는 이 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한 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이 사고가 났을 당시에 CCTV 영상을 보면은 차량이 잠시 뒤로 후진했다가 갑자기 앞으로 돌진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운전자가 모야모야병이라는 뇌혈관 희귀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이 됐는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분주한 생선 가게 서 있는 1톤 화물차가 천천히 앞뒤로 움직입니다. 갑자기 빠르게 후진해 뒤에 있던 시민이 놀라는 장면이 보이는데 화물차는 곧장 앞으로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돌발 상황에 주변에 있던 시민들도 돌아보는 가운데 화물차는 매대를 치고도 그대로 내달립니다. 그냥 잠깐이에요. 그냥 잠깐 후진했다가 앞으로 그냥 미사일 쏘듯이 달려나간 거예요, 차가. 사고 직후 운전자인 60대 남성 A씨는 주변 상인들에게 급발진이 의심된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아저씨가 내렸는데 차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안 잡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장 CCTV를 확인한 경찰은 급가속하는 출발 장면은 확인됐지만 브레이크 등은 들어오지 않았고 현장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 생기는 스키드 마크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뇌혈관이 점차 좁아지는 희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뇌혈액 공급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지면서 마비나 경련, 의식 소실 등의 증상을 겪을 수 있는 질환입니다. 다만 A씨의 가족은 YTN과의 전화통화에서 A씨가 2, 3년 정도 꾸준히 약을 먹는 등 치료를 받아왔고 평소 운전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A씨가 성실하고 성품도 좋아 사고 소식에 깜짝 놀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진짜 부지런하고 참 성실한 분이었어요. 진짜 술도 안 드시고 담배도 안 하시고 너무 좋으신 분이었는데. A씨는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약물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A씨가 페달을 잘못 조작해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차량 사고 기록 장치를 분석하는 등 정밀 감식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질병과의 연관성 여부를 포함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이 60대 트럭 운전자를 상대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상해 혐의로 67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다만 조사 과정에서 사고 원인으로 급발진을 주장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붕괴 사고가 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매몰자 한 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무거운 철제 구조물과 잔해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수색과 구조 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조대원들이 종잇장처럼 구겨진 철골 사이로 길을 내려고 애씁니다. 중장비를 동원했지만 빽빽하게 엉킨 구조물 탓에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24시간 수색에 나선 구조대원들을 가로막은 건 거대한 철골 잔해들이었습니다. 매몰된 작업자를 찾으려면 구조대원이 직접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뒤엉킨 잔해 탓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사고 이후 일주일이 넘도록 매몰자 7명 중 1명은 아직 위치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일부 매몰자는 사고 첫날 위치가 확인됐지만 잔해 때문에 수습에 며칠 더 걸리기도 했습니다. 구조대원 안전도 문제입니다. 취약한 상태인 만큼 언제 다시 건물이 무너질지도 알 수 없고 안에서는 철근이나 파이프가 수시로 떨어지는 등 작업 환경도 열악합니다. 무너진 건물 옆에 있는 타워 2기를 해체하면서 속도가 붙는 듯 했던 구조 작업이 좀처럼 끝나지 않은 이유입니다. 첫 커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부분 커팅해서 드러내면 그 부분이 또 뭐 붕괴가 될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이제 안전 조치라든지 이런 확인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어렵고 또 이제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거죠. 숨진 작업자 유가족들은 협의체를 꾸리고 공동 발인을 비롯해 향후 대책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일주일 만에 해체 공사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 그리고 시공사인 HJ중공업이 고인과 유족에게 사과했습니다. 사고 원인을 밝힐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한국동서발전 경영진이 취재진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동서발전은 울산화력발전소를 운영했고 해체 공사를 발주한 공공기관입니다. 사고가 난 건 일주일 전 9명이 현장에 투입돼 6명이 숨지자 공식 사과한 겁니다. 이번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고인분들에 대해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뒤늦은 사고였지만 사고 당시 작업 상황이나 원인 등 민감한 내용은 쏙 빠졌습니다. 사과가 늦은 건 구조 때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해체 공사를 맡은 HJ중공업도 머리를 숙였지만 향후 사고 수습에 관한 계획이나 방향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작 사과의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도 실종자 구조가 최우선 과제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루빨리 구조 작업을 마무리한 뒤 다시 저희들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밝히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해체 작업 계획서를 확보하고 해체 계획과 작업 과정 실수 등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이번 사고의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이 해체 과정을 감독했다면 책임이 있다며 자세히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가을을 맞아서 전국의 산들이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년처럼 짙고 선명한 단풍을 보기 어려운 곳들도 많습니다. 올해는 단풍의 시기와 색이 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기후변화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지아 기자입니다. 붉고 노란 단풍이 산자락을 물들였습니다. 알록달록한 모습이지만 예년 절정의 선명함과는 조금 다릅니다. 단풍 명소인 단풍 터널 앞입니다. 11월 중순인 이맘때쯤이면 이미 빨갛게 절정을 이뤘어야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아직 곳곳에 초록빛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단풍 명소인 전북 정읍 내장산. 산림청은 올해 절정을 11월 6일로 예측했지만 당시 단풍은 절반 정도만 물든 상태였습니다. 실제 절정은 11일로 5일가량 늦어졌고 짙은 붉은빛이 유지되는 기간도 예년의 3주에서 열흘 남짓으로 크게 짧아졌습니다. 예년보다 일주일 정도 단풍의 절정 시기가 늦춰졌습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이 많이 실망하고 돌아가셨어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단풍이 안 들었었어요. 한 30-40%만 들었었는데 관광객들도 달라진 풍경을 체감합니다. 옛날에는 단풍이 전체적으로 빨갛고 노랗고 아주 진짜 진하고 너무 이뻤었거든요. 근데 왠지 해마다 해가 갈수록 이 색깔이 변하더라고요. 전체가 이렇게 빨갛고 색깔이 이렇게 선명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은 늦더위와 작은 비, 낮은 일교차가 겹치면서 단풍이 물들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기후변화로 가을 시작이 늦어진 데다 짧아진 탓에 단풍이 색을 낼 시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최저기온이 5도 이하로 내려가야 단풍이 물들기 시작을 하는데 10월까지도 비가 자주 내리면서 최저기온이 5도 이상으로 굉장히 높았죠. 그러다 보니까 단풍에 물이 들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단풍 시기가 늦어졌고요. 제주 한라산 등 다른 지역에서도 단풍이 늦어지거나 색이 옅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심각한 기후변화가 가을 풍광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오늘 출근길은 충청 이남 지역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현재 전북과 경남 내륙에서는 가시거리가 200m 아래로 좁혀진 곳도 있어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온화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이맘때 쌀쌀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5.6도, 대구는 4.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 정도 낮겠는데요. 서울 14도, 대구 16도, 광주 15도, 부산 19도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 영동 지역은 대기 건조함이 계속되겠습니다. 대기질은 대체로 양호하겠지만 부산과 울산은 오전 한때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주말까지는 일교차 큰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모레 서쪽을 중심으로 비가 온 뒤 강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서울도 올가을 들어서 처음으로 영하권으로 떨어지겠고 충남과 호남에는 첫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달여 만에 60%를 회복한 건데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여론은 얼마나 반영됐을까요?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4개 여론조사 업체가 공동 실시한 전국 지표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61%로 나타났습니다. 직전 조사인 10월 마지막 주보다 5%포인트 상승하면서 지난 9월 초 이후 두 달여 만에 60%대를 회복했습니다. 조사 기간은 11월 10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으로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와 한미, 한중 정상회담에서 거둔 외교 성과가 지지율 반등을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조사는 대장동 사건 1심 재판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지난 7일 이후 진행돼 그에 따른 민심 흐름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직접 묻지는 않았지만 국정 지지율에도 여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조사기관의 분석입니다. 여론의 특성상 이 이슈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시차를 두고 반응하기 때문에 일부는 반영이 됐을 거고요. 다만 이번 사안이 국정 지지율에 미친 영향은 현재로선 제한적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대통령실이 외압설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는 등 반응을 자제하면서 여야 갈등 혹은 여당과 검찰 일각의 대립 구도에서 한 발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대통령을 겨냥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야당의 지지율은 오히려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항소 포기 사태의 여파나 대미 협상 팩트시트 공개 등 국정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평가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내년도 나라 살림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회의가 항소 포기를 둘러싼 외압 논란을 따지는 자리가 됐습니다. 여야 모두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자고 나섰는데 협상은 난항입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사퇴 뜻을 밝힌 다음 날 이틀 연속 국회에 출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외압설을 해명하는 데 대부분 시간을 썼습니다. 국민의힘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은 어떤 외압도 다 막아야 한다고 주문한 국회의원 정성호의 과거 소신을 상기시키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당부하셨던 분이 바로 여기 앉아 계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이십니다. 저는 지금도 늘 그런 그런데 민주당은 이런 정 장관에게 발언 취지를 차분히 설명할 기회를 주며 엄호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장관님께서 신중히 검토하라 이 지시 외에 다른 지시가 있었습니까? 제가 어떤 뭘 명령이 아니라 명령보다도 어떤 판단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검찰 자체 판단입니다. 최종. 대장동 사건 전반이든 항소 포기에서 촉발된 외압 의혹이든 여야는 국정조사로 진상규명을 하자고 의견을 모으는 분위기입니다. 국정조사 나아가 특검까지 추진하는 이런 움직임에 정 장관도 국회 결단을 다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또 만났지만 민주당은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국민의힘은 별도의 국회 특별위원회를 꾸려야 한다는 입장이라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매머드 여당은 단독 처리도 불사할 기세고 국민의힘은 그건 파행 선언이라며 국회 관례를 짚었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걸로 국정조사 요구안을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7년 동안 29건의 국조가 있었고
상임위 진행 국조는 여야 간 이견이 없었던 오송 3사 관련된 국조가 한 건뿐이었습니다. 국정조사 열쇠를 쥔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협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인데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서로의 시선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만큼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낼진 미지수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방부가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많은 20명을 중장으로 진급시키는 대규모 장성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공석이었던 신임 특전사령관은 학사 출신인 박성재 특전사령관 직무대리가 발탁됐고요. 수도방위사령관은 육사 출신 어창준 합동참모본부 전작권 전환 추진단장이 진급 보직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하고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기 위해 인적 쇄신에 집중했고 이에 따라 진급자 14명 가운데 비육사 출신이 5명에 이르는 등 사관학교 출신 중심의 인사 편중 현상을 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1월 14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입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으로 사의를 표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퇴임식이 오늘 비공개로 열립니다. 노대행의 퇴임사는 종료 직후 공개될 예정인데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을 만나 지역 현안을 토론합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접경 지역에 따른 불이익과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등 안건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부산 동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합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5에 방문해 현장 간담회도 진행합니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합니다. 국민의힘은 성남도시개발공사 현장에서 간담회를 열고 대장동 범죄 수익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네, 어제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진행됐죠. 수능시험이 끝나고 시험장 앞에는 후련함과 아쉬움이 교차했습니다. 이날을 위해 달려온 수험생들은 오랜 노력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길 소망했습니다. 긴장됐던 수능날 풍경을 표정우 기자가 담아봤습니다. 결전을 앞둔 수능날 아침, 이른 시간부터 후배들의 열띤 응원전이 펼쳐집니다. 가자! 대면 화이팅! 오늘을 위해 달려온 수험생도 각오를 다집니다. 긴장이 안 된다면 거짓말이겠지만 1년 동안 잘 준비해온 만큼 제가 해온 거 잘 시험장에서 보여주고 싶습니다. 경찰의 막판 호송작전까지 벌어지고 시험이 시작되자 학교 주변엔 종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드디어 시험이 끝나고 어느새 학교 앞은 가족들로 가득합니다. 웃음과 후련함, 아쉬움이 교차하는 순간 수험생들은 부모님 품에 안겨 긴장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되돌아보면은 고난밖에 없었는데 지금 수능 보고 나와서 다시 생각해보니 꽃길만 있었다?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씩씩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직 대학 입학까지 갈 길이 남았지만 오늘만큼은 해방감을 즐기고 싶은 마음입니다. 후련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놀자. 수년 동안 애써온 수험생들. 그동안의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이번 수능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조금 어려운 수준이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전 영역에서 변별력을 가진 몇몇 문항이 지난해보다 다소 까다롭게 출제되면서 수험생들의 체감 난도를 높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염혜연 기자입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실력을 오롯이 쏟아붓고 나온 학생들. 지난해나 올해 모의평가와 비교해 올해 수능이 조금 더 어렵게 느껴졌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국어가 많이 어려웠어요. 생각보다? 항상 국어 점수가 잘 나왔는데 이번에 국어 조금 점수가 많이 안 나올 수도 있다? 현직 교사들의 총평도 비슷합니다. EBS 연계율이 과목마다 50%를 넘는 등 전반적으로 지난해 수준과 비슷하거나 조금 어려웠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변별력을 가진 문제가 지난해보다 더 까다롭게 출제되면서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를 높였을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2026학년도 수능의 전체 난도는 작년 수능과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하였으나 최상위권 변별을 위한 문항들이 전년도 수능에 비해서 다소 어렵게 출제되어서 수험생이 느끼는 체감 난도는 2025학년도 수능에 비해서 다소 어렵다라고 느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어는 공통 과목인 독서가 어려웠고 수학은 확률과 통계의 문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영어는 오답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선택지를 정교하게 조정한 문항이 눈에 띄었습니다. 탐구 영역은 이번 수능의 최대 변수로 꼽힙니다. 응시생의 77%가 쏠린 사회탐구의 경우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극명하게 갈릴 수 있습니다. 표준 점수가 어렵게 출제돼서 높게 나왔을 경우에는 사탐 과목에서 특정 과목에 응시했던 수험생 집단 자체는 매우 유리한 구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응시 인원이 많아 동점자가 다수 발생하는 게 불가피한 만큼 성적 발표 뒤 각 대학이 발표할 표준 변환 점수에 따른 눈치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이번 수능에서 1교시 국어 영역 지원자 10명 가운데 1명꼴로 시험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1교시 지원자 54만 8천여 명 가운데 9.4%인 5만 1천여 명이 시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1교시 결시자 비율은 지난해 13.4%와 비교해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번에 수능을 본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문화 할인 이벤트가 잇따라 마련됐습니다. 영화관, 전시, 테마파크까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박순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멀티플렉스 3사가 대입 준비로 지친 수험생들을 위해 영화 할인 쿠폰을 제공합니다. CJ CGV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만 13세에서 만 18세 청소년도 영화를 7,000원에 볼 수 있는 이벤트를 30일까지 진행합니다. 롯데시네마도 7,000원 관람 쿠폰과 스낵 세트 3,000원 할인권을 줍니다. 메가박스도 10대 청소년 회원에 7,000원 영화 쿠폰을 주고 20대 수험생은 매표소에 수험표를 내면 현장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테마파크들도 수험생 맞춤 할인을 앞다퉈 내놨습니다. 에버랜드는 현장 매표소에서 수험표나 수시 합격증 등을 보여주면 연말까지 종일 이용권을 2만 원에 살 수 있습니다. 롯데월드 어드벤처도 수험생을 대상으로 종합 이용권을 2만 6천 원에, 서울랜드도 2만 500원에 파크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MZ세대의 핫플이 된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도 수험생이라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상주의에서 초기 모더니즘까지 빛을 수집한 사람들은 14일부터 예매가 시작되는데 이번 달까지 수험표를 가진 관람객은 청소년 정가 기준에서 20% 할인된 가격에 티켓을 살 수 있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지난달 법원 선고에 불복 의사를 밝힌 뉴진스 멤버 전원이 며칠 전 소속사 복귀로 방향을 틀었는데요. 어도어는 소속사와 조율 없이 복귀 의사를 밝힌 멤버 3명과 개별 면담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달 법원 선고 뒤 2주가 채 안 돼 당초 방침을 바꿨습니다. 멤버들의 유리한 새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법원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크지 않고 활동을 거부한 기간에 대해 어도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상당한 책임을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법적 다툼이 길어지면 커리어에 상처를 입고 여론도 예전만큼 우호적이지만은 않다는 점도 고려된 걸로 보입니다. 복귀 소식이 나온 시점은 항소 마감 시한을 하루 앞둔 때였습니다. 선고 직후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힌 것과 달리 실제로는 항소장을 내지 않다가 마감 직전에야 멤버들이 두 그룹으로 갈려 복귀 의사를 전한 겁니다. 해리네이는 회사와 조율을 거쳐 입장을 정리해 발표했지만 민지, 한이, 다니엘은 협의 없이 복귀를 사실상 일방 통보했습니다. 지난 11일 멤버 4명과 만났던 어도어는 복귀 의사를 뒤늦게 밝힌 멤버 3명과 개별 면담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어두어는 멤버들 복귀에 대비해 정규 앨범 발매를 포함한 향후 활동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멤버들이 내년 하반기쯤 돌아와 2027년부터 정상적인 활동 재개가 가능할 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어두어 불신을 외쳤던 멤버들과 회사 간 갈등이 완전히 해소됐다기보다는 현실적인 이유에 따른 임시 봉합에 가까워 보이는 만큼 뉴진스가 온전한 완전체로 나아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사는 오피스텔에 침입해 함께 있던 남자친구까지 2명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철저히 범행을 계획하고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돼 평생 피해자에게 속죄해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정영수 기자입니다. 흰색 수건으로 두 손을 가린 남성이 문을 열고 오피스텔 호실을 빠져나옵니다. 지난 5월 경기 이천에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현재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신모 씨가 범행 현장을 빠져나오는 장면입니다. 당시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 자수했던 신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전 연인의 남자친구가 흉기를 먼저 휘둘렀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신 씨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사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도 혐의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해 방법을 미리 검색하는 등 철저히 계획해 전 연인을 살해하고 일면식도 없는 현재 남자친구를 상대로도 범행을 저지르고도 죄책감 없이 범행을 부인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정황도 왜곡하려 했다며 범행 이후 죄질마저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가 무기징역으로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돼 평생 피해자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구형됐던 사형보다 낮은 형량이 1심에서 선고된 만큼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수능일 파업을 피한 서울 시내버스가 추가 교섭에서 일부 진전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다뤄지지 않았던 정년 연장 등 노조 요구안이 처음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서 대화 물꼬가 트이게 된 건데요. 실무 교섭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과 운송사업조합이 다시 머리를 맞댔습니다. 수능 앞 파업으로 번질 뻔했던 노사 갈등을 물밑 교섭을 통해 임시로 봉합한 데 이어 추가 교섭에 나선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올해 임금 단체 협약 협상을 내걸었지만 실제 쟁점은 통상임금입니다. 이를 산정하는 기준 시간과 급여 계산 방식을 놓고 노사가 크게 엇갈려 온 겁니다. 최근 동아운수 통상임금 관련 2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176시간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급여 계산 방식은 다른 해석의 여지를 두면서 갈등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다만 이번 교섭에서는 사측이 판결을 존중한다며 한 발 물러서 대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노조가 수능 파업을 유보한 거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요. 동아운수의 구보 판결을 존중한다는 뜻과 함께 충분히 협의를 신속하게 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우려와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임금 체계 개편을 전제로 미뤄왔던 정년 연장 등 노조 요구안이 협상 테이블에 처음 오르기도 했습니다. 먼저 임금 체계 개편이 있지 않으면 노조의 요구안에 대해서는 전혀 다뤄주지 않겠다. 이제 이런 입장이었는데 기존에는 단체 교섭 요구안에 대해서 처음으로 검토를 하기 시작했고요. 노사는 최대한 빨리 타결을 해보자는 데 공감대를 이루어 실무 교섭을 촘촘히 진행할 방침입니다. 다만 사측은 노조 요구안 대부분이 비용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서울시와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노조 측은 서울시와 사측 대응을 보고 앞으로 파업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며 이미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각 버스 회사 대표를 상대로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인천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1,000원 택배가 시행 1년 만에 10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달부터 택배를 맡기는 집화센터를 지하철 모든 역사로 확대해 운영에 들어갑니다. 강태욱 기자입니다. 인천 지하철 1호선 예술회관역 매표소 근처에 택배 보낼 물품을 모으는 무인 집화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유종복 인천시장이 직접 물품 배송에 나서봅니다. 선택한 보관함 번호를 입력하면 문이 열리고 송장을 붙인 물품 상자를 그 안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동안 인천 지하철 30개 역에서 운영하던 이런 곳이 1, 2호선 전체 역사 60곳으로 확대됐습니다. 천원 택배를 더 확산해 나가기 위해서 인천 도시철도 1호선, 2호선 전 역사 60개 역사에 모두 집화장을 설치해서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한 것입니다. 소상공인이 이렇게 물품을 지하철 집화센터로 직접 가져다 두면 1,000원의 택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년 만에 7,400여 곳의 소상공인이 누적 배송 100만 건을 이용했을 정도로 인기입니다. 모든 역사에 집화센터가 생긴 만큼 앞으로는 택배 이용이 더 편리해진 셈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커머스로 이제 온라인으로 물건을 많이 배송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배송비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소득이 늘게 되고요. 인천시는 확대 운영에 맞춰 인력도 159명으로 늘렸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120명가량은 여성과 노년층을 채용했습니다. 육아 활동을 하면서 직장을 다니기 너무 힘든데 딱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짧은 시간을 근무할 수 있는 게 너무 좋다고 하셨고 인천시는 운영 과정에서 생기는 미흡한 점을 개선해 1,000원 택배가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 업무 중지, 그러니까 셧다운 사태가 43일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서비스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다만 항공편 운항은 여전히 차질을 빚고 있고 건강보험 세액공제를 둘러싼 미국 정치권의 갈등은 더욱 악화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정부 사무실, 짐가방과 커피 등을 든 공무원들이 약 한 달 반의 무급 휴직을 끝내고 줄줄이 출근합니다. I'm happy to see all my coworkers again. I brought in some pastries for everybody, so we can enjoy our first day back. 이에 따라 각종 공공 서비스가 재개됐는데 모든 기능이 당장 정상 궤도에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저소득층 4,200만 명의 식품 지원 복구에 백악관은 몇 시간이면 충분하다고 했지만 전체 수급자들에 대한 전액 지급은 며칠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Hopefully by the end of this week, most will receive it at the very latest on Monday. The program is funded by the federal government, but it is the 50 states and 50 different infrastructures. 미국 주요 공항에서는 항공편 6% 감축 운항이 유지되며 일부 항공편이 결항됐고 항공업계에선 정상화에 1, 2주가 걸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셧다운을 촉발한 정치적 분열의 불씨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건강보험,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을 두고 여야 간 입장차가 여전한 데다 올 연말 보조금 지급이 끝나면 수백만 명의 보험료가 두세 배 넘게 오르기 때문입니다. 내년 중간선거를 1년 앞두고 여야의 공방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American people, you should not forget this when we come up to midterms and other things. Don't forget what they've done to our country. Either Republicans finally decide to extend the Affordable Care Act tax credits this year, or the American people will throw Republicans out of their jobs next year. 현재 주요 매체들은 셧다운 종료를 승자 없는 임시 휴전으로 평가하며 내년 초 또다시 셧다운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오는 22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개막하는 주요 20개국, 그러니까 G20 정상회의에 미중러 3개국 정상이 모두 불참합니다. 앞서 발표한 러시아와 미국에 이어 중국까지 빠지게 된 건데 1999년 G20 출범 이래 처음입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현지 시간 13일 브리핑에서 리창 국무원 총리가 시진핑 국가주석을 대신해 남아공 G20 정상회의에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20国集团作为国际经济合作的主要论坛，应该加强团结合作，共同应对挑战，推动完善全球经济治理。
为促进世界经济增长和各国发展繁荣做出积极贡献。 앞서 러시아는 지난 4일 막심 오레슈킨 대통령실 부비서실장이 대표단을 이끈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022년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시작한 이후 G20 정상회의에 가지 않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대리 참석해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일 소셜미디어에 남아공에서 G20 회의가 열리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며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트럼프는 백인들이 남아공에서 농장 몰수와 살인, 폭력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Terrible things are happening in South Africa. The leadership is doing some terrible things, horrible things. So that's under investigation right now. We'll make a determination. 미국은 내년 G20 의장국이기 때문에 이번에 자리를 넘겨받아야 하는데 대표단이 아무도 가지 않는 초유의 상황입니다. 남아공은 트럼프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쓴 입맛만 다시고 있습니다. G20 will go. All other heads of state will be. In the end, we will take fundamental decisions, and their absence is their loss. 1999년 출범한 G20의 연례 정상회의에 슈퍼파워인 미중러 3국 정상이 모두 불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아프리카 대륙에서 최초로 열리는 G20 정상회의가 개막도 하기 전에 빛이 발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중단된 협상에 복귀하라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입지가 더 나빠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 측근 비리 사건으로 민심이 흉흉해진 가운데 독일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런던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강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훨씬 불리한 입장에서 협상하고 싶지 않으면 빨리 대화로 복귀하라는 겁니다. На фоне таких заявлений должна знать, что рано или поздно ей придется вести переговоры, но с гораздо худших позиций. Эти позиции у киевского режима изо дня в день ухудшатся. 또 미국에도 종전 논의를 위한 고위급 회담 의지를 연일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호응이 없는 상태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요충지 포크로우스크 점령을 위한 공세를 이어가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측근의 에너지 기업 비리 사건으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자포리자 전선을 찾았습니다. Ми поспілкувалися з командирами. Будемо робити все, щоб посилювати вас. Знаємо проблеми, які є. В принципі, вони. 이유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논의를 이어갔지만 쓴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비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독일에 입국하는 청년 피난민을 줄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주범을 제재하고 연루된 전현직 에너지 장관들을 해임했지만 국내외에서 따가운 시선이 많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가 8월 말 18살에서 22살 남성에 대한 출국 금지를 해제한 뒤 이들이 EU로 대거 몰려오면서 유럽의 고민거리로 떠올랐습니다. 전쟁 장기화로 유럽에도 재정 부담이 커지자 일부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난민의 복지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제26호 태풍 풍웡이 타이완을 강타하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타이완 중앙재난대응센터는 풍웡이 현지 시간으로 그제 저녁 7시 50분 남부 광동면 향춘 지역에 상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태풍으로 88명이 다쳤다며 동부 화롄현에서만 35명의 부상자가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재산 피해는 471건이 접수됐고요. 24,300가구의 전력 공급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풍웡은 어제 오전 열대폭풍으로 세력이 약화했지만 중국 본토 푸젠성과 저장성 등지에 강풍과 폭우가 예보되면서 주민 8만 5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값싼 중국산 전자상거래 수입품에 대한 단속 강화를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해외에서 오는 저가 소포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유럽연합 EU 재무장관은 현지 시간 13일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고
현행 150유로 미만의 저가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을 폐지하고 이른 시일 안에 저가 소포에도 관세를 매기기로 합의했습니다. 마루시 세브초보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이 150유로 미만의 온라인 거래 상품에 대한 면세 혜택을 2년 앞당겨 내년 1분기에 폐지하고 간소화된 임시통관 수수료를 부과하자고 제안했고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이를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출근길도 내륙 지역은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맑은 날씨에 복사 냉각이 활발해서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데요. 현재 영남 지역은 100m 앞도 내다보기 힘든 곳이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기온도 어제보다 낮아지면서 다소 춥겠습니다. 옷차림도 더 따뜻하게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 영동 지역은 대기 건조함이 이어지겠습니다. 대기질은 대체로 양호하겠지만 부산과 울산은 오전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온화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이맘때 쌀쌀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서울은 5.2도, 대구 4.2도, 광주는 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14도, 대구와 광주 16도, 부산은 19도 예상됩니다. 주말까지는 일교차 큰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모레 서쪽을 중심으로 비가 온 뒤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서울에도 올가을 첫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겠고 충남과 호남에는 첫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사이 동해안 지역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순식간에 넘을 수 있으니까요. 동해안 지역에서는 해안가 안전사고에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